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와요. 내가 서비스 많이 챙겨드릴게. 한 술집 가게 문을 반쯤 열고 몸을 삐쭉 내면 여자가 간드러지는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자는 되돌아서 그녀에게 손가락 하트를 날렸어요. 순대 같은 입술을 쭉 내밀고 뽀뽀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역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그 가게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슴골이 깊게 파인 딱 달라붙는 와인색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가득했던 미소는 어느새 사라지고 무표정하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왔니? 얼른 올라가.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여자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넌 엄마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싸가지 없이. 맞아요. 그 술집 여자가 바로 저의 엄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자 아빠가 운영하던 세탁소를 접고 술집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짓이야. 엄마는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 일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손에 주물러질 때면 행복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엄마를 본 친구들은 모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음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친구들은 제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엄마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 좀 안 하면 안 돼? 뭐? 옷가게 같은 것도 있잖아. 성철이네 엄마처럼.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거 옷 납품해 오는 데만 드는 돈이 얼만데. 네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내가 이런 일 하겠니? 넌 지금 내가 좋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이게 다 널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날 위해서 그만두라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막말로 내가 불법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이 일이 뭐 어때서? 내가 술 팔았지 몸 팔았어? 네가 뭔데 내 직업에 잣대를 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엄마는 술 파는 일을 무척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나름 돈도 많이 만졌으니 더 그 일을 놓지 못했죠. 엄마는 밥만 내면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진한 화장품 냄새가 섞여 진동을 했죠. 가끔은 토 냄새도 났고요. 엄마는 동네 아저씨들에게 한없이 다정했어요. 우리 엄마 별명은 달맞이꽃이었습니다. 낮엔 잠만 자고 밤만 되면 얼굴이 활짝 피었거든요. 그 예쁘장한 미소를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때 엄마 나이 35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3년 만에 새 남자친구를 만들었을 때 그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죠. 엄마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 난 줄 알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비명소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엄마가 홀딱 벗은 채 어떤 아저씨 아래 누워 있었거든요. 엄마는 놀라며 이불로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던 놈은 제게 휴지각을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뭘 보고만 있어? 문 닫고 안 나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짐승 같은 놈은 하던 짓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엄마의 첫 번째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입니다. 최악이죠. 그 후로도 몇 명의 남자친구가 더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폭력성, 주사, 빈대의 긍성을 두루 갖춘 하자 있는 인간들 뿐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가 역겨웠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엄마가 걱정될 때도 있었죠. 하루는 엄마 눈가에 파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손님이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 저는 가게 카운터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만 있고 10,000원짜리 통은 모두 비어 있었어요. 구사장 그 새끼 왔다 갔지? 맞지? 구사장이 그런 거야? 내가 이 새끼를 그냥... 네가 뭐 어쩌려고. 구사장이 도박 때문에 그렇지. 원래 안 그랬어. 제발 만나려면 제대로 된 인간을 만나. 그런 시정 잡배 같은 놈 말고. 과부에 술 파는 년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남자가 그렇게 없어? 아니, 남자 없이 못 살아? 제대로 된 놈 아니면 아예 만나지를 말라고. 제대로 된 놈이 날 왜 만나. 내 가게에 오는 놈들 죄다 마누라 몰래 딴짓하는 놈들인데. 엄마는 남자친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애 웃고 남자애 우는 사람이었죠. 저는 몇 날 며칠 벼르고 있었습니다. 구사장이 가게 온 날이었어요. 우리 엄마 그만 만나요. 뭐 임마? 남자가 찌질하게 여자 돈이나 뺏고 안 쪽팔려요?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보자 뭐 어쩌시게. 우리 엄마 돈이나 내놔. 저는 턱을 치켜 올리며 구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구사장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한 대 맞았을 때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참지 않고 주먹을 날렸죠. 날 잡고 그놈을 팼습니다. 구사장이 한참을 두드려 맞을 때 엄마가 제 뒤통수를 병맥주로 때렸습니다. 제가 놀라 주먹을 멈췄을 때 저를 뒤로 확 잡아 끌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뒤로 넘어졌죠. 그러자 구사장이 의자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팔로 의자를 막았어요. 제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팔에는 금이 갔죠. 그런데도 엄마는 구사장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반쯤 포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을 때도 엄마는 제게 사과조차 안 했어요. 그때 정내미가 확 떨어졌죠. 그렇게 좋아 죽던 구사장도 고작 6개월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구사장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그 후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집은 잠만 자는 용도였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엄마는 계속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고3 때였어요. 엄마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간식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싸준 간식을 놓고 갔습니다. 독서실에서 가방을 열어보면 그 간식이 가방에 들어있었죠. 그렇게 한 달을 제게 간식을 싸준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외식할까? 우리 아들 고3인데 엄마가 밥 한번 사줘야지. 뭐 먹고 싶어? 엄마의 외식 제안을 거절하려 하다가 아빠와 살아 계실 때 셋이서 외식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엄마는 소갈비집에 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하는 외식이었어요. 엄마가 미리 예약을 했더군요. 엄마 이름으로 예약된 어느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주문을 했어요. 그 비싼 소갈비를 총 3인분이나 시켰습니다. 여기 비싼데 왜 3인분이나 시켜요? 3인분인데 뭐가 많아.
먹고 더 시켜 먹어. 우리 아들 고3인데 많이 먹어야지. 그 말에 저는 엄마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지은 미소였죠. 고기가 서빙되고 종업원들이 와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만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고기가 거의 다 구워져 갈 무렵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늦어서 미안. 수환 씨 왔어? 인사해. 엄마 친구야. 저는 낯선 그 남자에게 얼떨결에 대충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야, 네가 재호구나. 듣던 대로 아주 잘생겼네. 남자는 자연스럽게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차가 밀려서 강남 쪽은 지금 러시아어야. 엄마는 그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의 남자친구라면 치를 떨었기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미리 말 못했겠죠. 고3인 아들 몸보신 시켜주겠다며 데려와 놓고 결혼할 남자를 소개하는 엄마라니 정말 진리더군요. 재호야, 엄마 이 아저씨랑 재혼하려고.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인데 알려는 줘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 만든 거야. 저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떠들었어요. 이 남자가 양말 공장 사장인데 매출이 얼마고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 얘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죠. 엄마는 그 남자 옆에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꼴 보기가 싫어 당장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남자라고 보여준 인간은 처음이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재호가 과묵한 편이네. 그래도 내가 새아빠 될 사람인데 분위기 좀 맞춰가며 답변 좀 해라. 저는 말없이 그 남자 옆에 놓인 소주를 제 앞으로 가져왔어요. 물잔을 비워내고 소주를 따랐습니다. 제가 한 잔 마시고 나서 잔을 탁자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자 그놈이 저를 뱁새 같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제가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저는 일부러 고기를 잔뜩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새아빠가 계산하는 거 맞죠? 저는 그놈이 식사 계산을 마치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그놈과 엄마에게 간다고 인사도 안 하고 독서실로 갔어요. 기분이 못 같았습니다. 고작 결혼하겠다고 만난 놈이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쭉정이 같은 놈이라니 말이에요. 그날 밤 독서실에서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너 어른한테 그렇게밖에 행동 못해? 내가 조사장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창피해? 그럼 나는 엄마 때문에 평생 술집 여자 아들이라고 놀림받은 나는 괜찮고? 뭐? 엄마는 남자 없이 못 살아?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냥 연애만 해. 엄마는 한숨을 깊이 쉬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 사장, 능력 있는 남자야. 내 평생 처음 온 벤츠라고. 네 말대로 그놈의 술집 그만두고 이참에 나도 부잣집 사모하려고. 벤츠? 딱 봐도 사기꾼 냄새 나는 인간을 벤츠? 엄만 똥이랑 된장이랑 그렇게 구분이 안 가? 네가 뭘 안다고 나불거려? 네가 인생을 나보다 더 살았기래 연애를 해보기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툭하면 지 엄마 무시하지. 딱 봐도 조 사장 똥이야. 조 사장이 똥이면 네 엄마도 똥인가 보지. 지금까지 조 사장만큼 능력 있고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없었어. 엄마, 이참에 인생 새 출발할 거야. 응원해줄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지켜보기나 해. 엄마는 조 사장이 자기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라며 푹 빠져 있었어요. 명품 가방들을 보여주며 조 사장이 사준 거라고 자랑까지 했죠. 이번엔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라고요. 엄마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자기 아들의 조언이나 기분 따위 안중에도 없었죠. 결혼식 2주일이 남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모던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가게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집기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죠. 뭐야? 이거 뭐냐고?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도대체 뭐냐니까? 조 사장이 공장 어음 막는다고 일주일만 돈을 융통해 달라고 했답니다. 엄마는 가게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조 사장은 그 돈을 들고 튄 거였죠. 공장은 애초에 조 사장 공장도 아니었어요. 조 사장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의 공장이었는데 자기가 공장장인 척하고 다녔던 거죠. 엄마는 사기꾼에게 당한 거였어요. 담보 잡힌 집과 가게는 차압이 들어온 거였고요. 아무래도 조 사장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결혼할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가 없잖아. 엄마는 빨간 딱지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장롱 위에 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내 돈, 엄마 여기 내 돈 못 봤어? 내가 독서실 알바비 받은 돈, 내가 분명히 여기다 모아뒀는데, 아이 내 돈 못 봤냐고! 그 돈 조 사장한테 빌려줬어. 돈이 모자라서. 엄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거 내 대학 등록금! 아씨!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가 날린 돈에는 제 대학 등록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독서실에서 알바한 돈을 장롱에 따로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 돈까지 갖다 바친 거였죠. 조 사장이 이번 어음 못 막으면 부도난다고. 그럼 결혼 못한다고 해서 일주일만 쓰고 갚을 수 있다고 했어. 며칠만 기다리면 연락 올 거야. 분명히 연락 올 거야. 정신 차려. 조 사장 사기꾼이라고. 저는 결국 명문 대학에 합격해 놓고도 입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딱지가 붙어 쫓겨날 상황에 무슨 대학을 가겠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 쪽지 한 장이 붙어 있더군요. 너 고등학교 졸업시켰으니 난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 각자 살 길 찾자. 그 쪽지를 남기고 엄마는 사라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때 엄마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곧 경매로 넘어갈 집이었죠. 저는 주유소에 취직을 했어요. 주유소가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선택한 거였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착실한 모습에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사장님은 저를 무척 잘 챙겨주셨죠. 사모님은 사장님 도시락뿐만 아니라 제 도시락까지 싸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밤에는 공부하는 사실을 알고 사장님은 기특해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대해주던 두 분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엄마에게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제 생일날도 전 혼자였어요. 생일날에도 일만 하는 저를 사장님이 맛있는 걸 사준다며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고깃집에서 사장님과 술 한잔 하게 되었어요. 생일인데 가족들 안 만나? 왜 청승밖에 혼자 그러고 있어? 그날 술 기운에 제 사연을 털어놓았죠.
사장님은 제가 명문대에 합격했다가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얘기를 조용히 다 들어주신 사장님은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몇 잔 더 돌리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너 알바 하나 안 할래? 알바요? 실은 나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꼴통이야. 예? 아유,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보통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고. 우리 아내 소원이 우리 딸 4년제 들어가는 건데 재호 네가 과외 좀 해주면 어떨까 해서. 아마도 사장님은 제게 돈을 몇 푼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대학도 못 간 제게 자식 공부를 맡기시는 걸 보면요. 사장님의 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아이였어요. 저는 가릴 처지가 아니라 감사해하며 과외를 시작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늘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요. 두영이와의 첫 만남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날라리 같은 외모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교 1등 같은 외모였어요. 다부지게 하나로 묶은 머리에 두꺼운 안경, 책으로 가득 담긴 거대한 책가방까지 뭐 하나 모범생답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 순간 사장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가 놀랄까봐 미리 말하는데 우리 두영이가 반해서 꼴찌라네. 여보, 그냥 사실대로 말해요. 아이, 참, 그게 그거지. 사실 꼴찌가 아니라 정교 꼴찌라네.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인가 보네요. 다 찍고 나온 걸 보니. 아유, 아니야. 전부 다 풀었는데 그게 답 사이로 다 피해간 거지. 오히려 두영이 반의 날라리 애가 3번으로 죄다 찍었는데 걔가 두영이보다 시험을 잘 봤더라고. 뭐 아무튼 잘 부탁함세. 사모님은 저만 믿는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두영이를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새로운 걸 가르칠 때마다 커다란 장벽을 만나는 기분이었지만요. 고1이었던 두영이가 고3이 될 때까지 과외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 사이에 저는 대학에 입학했고 주유소에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두영이는 사모님의 소원대로 4년제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사모님과 사장님은 개천에 용 났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두영이의 성취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두영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간 동안 두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에는 학교 생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두영이의 편지를 읽는 게 제 군 생활의 낙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할 때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영이가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군 제대 후 휴학을 반복하며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했어요. 남들보다 좀 늦은 대학 졸업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두영이가 제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빠, 우리 사귀자.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제게 무척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사장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두영이를 제가 만난다는 건 사장님 사모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죠. 제 노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 빼면 전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새해 첫날 떡국 먹으라고요. 두영이에게 고백을 받은 후라 불편한 마음으로 떡국을 먹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네, 우리 딸 어떤가? 예? 아유. 저는 깜짝 놀라 떡이 목에 걸렸어요. 간신히 떡을 뱉어내고 물을 마셨죠. 자네만 괜찮으면 우리는 찬성이네. 무슨... 저는 두영이를 바라봤어요. 두영이는 눈도 안 마주치고 조용히 떡국을 먹고 있었죠. 자네도 우리 딸 마음에 둔 거 아니었나?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긴장해서 떡국을 먹을 리가 없는데. 난 자네가 무슨 로봇인 줄 알았네. 저는 저는 할 말을 잃고 어버버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착각했나 봐요. 딱 3초 주겠네. 그 안에 대답해. 자네 우리 딸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예? 저는 3초. 저는 그러니까 2초. 갑자기 그러시면 1초. 마음에 듭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촉박해진 초재기에 제 진심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두영이가 떡국 먹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씩 웃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이네. 우리 두영이 이벤트 좋아해. 때 되면 잘 챙겨줘. 예? 예. 우리 두영이 첫 남자친구 생긴 거 축하해. 두영이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의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저는 두영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분에게 귀했던 두영이가 제게도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눈부신 시간이었어요.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저는 두영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너무나 행복해서 불안감이 들 정도로 행복한 나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10년 차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찰나였어요. 재호야, 엄마야.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냈니? 잘 지냈냐는 말에 저절로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영혼 없는 인사말을 주절거렸어요.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재호야, 왜 말이 없어? 혹시 엄마한테 많이 화났어? 저는 한숨만 크게 내쉬었습니다. 재호야, 우리 만나자. 엄마가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어. 저는 차가운 어조로 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엄마 같은 거 없어요. 전 그쪽한테 할 말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여보, 어디 아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아내는 단박에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도요.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전 잠이 들려던 순간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죠. 지난번에 걸려왔던 엄마 폰 번호였어요. 저는 얼른 전화를 끊었죠. 다행히 아내는 잠에서 안 깼어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끊었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들어오더군요. 재호야,
엄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동안 너 못 챙긴 거 알아. 너무 미안해. 엄마가 사과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실은 엄마가 많이 아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너한테 사죄할 기회를 좀 줘. 제발 부탁할게. 그 문자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간신히 잠이 들었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왜 그렇게 봐? 여보, 괜찮아? 어? 뭐가? 괜찮냐고. 괜찮지, 그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길에 핸드폰을 켰습니다. 핸드폰이 꺼진 중에도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죠. 계속 만나자고 부탁하는 문자였어요. 저는 그날 퇴근길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폰 번호 바꿨네. 어, 어, 자꾸 스팸 문자가 많이 와서. 당신 괜찮아? 아내는 또 다시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또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다음날 사고가 터졌어요. 아내가 사고가 났다며 연락이 온 겁니다.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뒤에 오던 차가 우리 차 박아서 지금 애들이랑 병원에 와 있어. 뭐? 당신 괜찮아? 다친 데는? 아직 모르겠어. 여기저기 좀 뻐근하긴 한데 애들도 머리 아프다고 하고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아보려고. 그래, 알겠어. 꼭 검사 받아보고 아프면 입원해. 내가 지금 반찬 내고 갈게. 괜찮아. 당신 올 정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가봐야지. 기다려. 저는 아내의 사고 연락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그곳에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자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어요. 사고 낸 차주가 엄마였거든요. 아내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자 아이들이 제게 와 안겼어요. 아빠! 저는 아이들과 아내부터 챙겼습니다. 다친 곳부터 살폈죠. 다행히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어요. 재호야.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나 만나려고 일부러 내 아내가 탄 차 박은 거냐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그럼 이 새댁이 며느리? 얘들이 내 손주들이니? 이봐요. 누가 당신 며느리고 손주야? 가해 차주가 여긴 왜 왔어? 보험 처리하면 될걸.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재호야. 그런 거.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챙겨서 엄마와 분리시켰습니다. 정말 몰랐어. 우연이었어. 아니,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르겠다. 필연이 아니라 악연이겠죠. 우리 가족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재호야, 사고는 실수였어. 정말 미안하다. 그보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잠깐만 시간 좀 내줘, 응? 난 엄마 없어요. 여보, 엄마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죠. 그동안 연락 끊고 지낸 지가 언젠데 내 연락처를 알아내서 집 근처까지 찾아오다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엄마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내에게 요 며칠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괜찮아. 당신이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돼서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내는 제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걱정해 주셨죠. 직접적이진 않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아내의 사고는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이제는 제가 아닌 아내에게 찾아갔죠. 아내도 제 편이라 엄마를 만나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엄마의 말을 들어주기만 했죠. 아내 역시 엄마가 시한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던 중 아내가 조심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그분 땡땡 대학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가 거기 의사라서 연락해보니까 진짜 시한부 맞다고 하더라. 이제 3개월 남았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래. 자기 핏줄한테 유산 남기는 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는 내가 그 유산 받았으면 좋겠어? 왜 자꾸 그 여자 얘기 꺼내는 거야? 당신이 후회할까봐. 그분이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듯이 당신도 엄마한테 할 얘기가 남았을까봐. 다음날 저는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요. 재호야, 정말 엄마 만나주는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재호야. 저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그때는 너한테 미안했어. 됐고요. 원하는 게 뭐냐고. 엄마가 돈 많이 벌었어. 지금은 진짜 사모님이야. 나한테 돈 자랑하려고 불렀어요? 나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성공했다.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니야, 그런 거. 재호야, 내 유산 다 네 앞으로 남겨줄게. 필요 없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 재산 전부 네가 받아줘. 응?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그래요, 그럼. 2번 얼굴 마주보기 싫으니까 지금 바로 줘요. 엄마는 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엄마는 제게 유언장을 작성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모두 제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액수가 약 2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모든 재산이 모두 현금이었습니다. 대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쌓은 건지도 의문이었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된 거죠? 그래. 염치 없지만 엄마 장례도 좀 부탁하마. 그럴게요. 그럼 이만. 저는 엄마를 그곳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20억이 온전히 제 재산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에게 분풀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과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살려줘. 이상한 문자에 제 표정이 변하자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문자를 보더니 말했어요. 무슨 일 생기신 것 같은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그만 보기로 했었는데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여보,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어서 다녀와. 혹시 쓰러지신 걸 수도 있잖아. 그럼 119를 불렀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정말 쓰러지신 거면. 혼자 사신다며.
혹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발견 못해서 뒤늦게 발견되면 어쩌려고. 아내의 말에 결국 일어섰어요. 잠깐 다녀올게. 지난번 엄마가 제게 보냈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엄마가 사는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자신을 보러 와달라는 엄마의 문자였었죠. 집 주소를 내비에 찍고 찾아갔습니다. 언덕이 가파른 동네의 허름한 집이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이런 집에서 사는지 의문이었죠.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현관문도 열려 있었죠. 저는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그 순간이었어요. 팡 파바방. 폭탄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어요. 그러자 깍 하는 소리와 짝짝짝 손뼉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재호야, 놀랬어? 생일 축하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설마 이딴 짓 하려고 문자 보낸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땐 장내고 뭐고 없을 줄 알아요. 저는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제게 달려와 뒤에서 안았어요. 재호야,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어.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제발 밥만 먹고 가, 응? 뒤를 돌아보니 음식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바랄 때는 한 번도 차려준 적 없던 생일상이었어요. 이제는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하필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제발 재호야.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이게 너랑 내가 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어. 엄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직장한 말기라고 하더라. 저는 우걱우걱 밥을 입에 우겨 넣었어요. 잡채와 갈비찜,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만 메었어요. 저는 5분 만에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고마워. 같이 밥 먹어줘서. 저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 간단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대문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급히 따라 나왔어요. 코팅된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생일 선물이야. 필요 없어요. 가져가.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신문지에 무언가 싸져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못해도 1,000만 원은 넘어 보였죠. 나한테 그렇게 돈 자랑이 하고 싶어요? 필요 없으니까 엄마나 써요. 봉투를 엄마에게 밀어내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에서 나오다가 한 남자와 부딪혔어요. 아이씨, 어떤 새끼야? 제 가슴에 얼굴을 부딪힌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키가 160 정도 되어 보이는 체격이 다부진 남자였어요. 매서운 눈에 얇은 입술이 인상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제 몸집에 밀린 남자는 저를 째려보더니 엄마를 보고 물었어요. 누구야? 얘 누구냐고? 남자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 말투가 꽤나 위협적이었죠. 엄마는 그 남자를 본 순간부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당신이 여길 어떻게... 엄마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까지 더듬었어요.
아이, 누구냐고? 내 아들이에요. 남자는 아들이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죠. 아하, 우리 미숙이가 말하던 그 대단하신 아드님이었구나. 그래. 얘가 내 아들이야. 어쭈,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확신 맞으려고. 엄마는 그 남자가 손을 올리자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넌 여태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났어? 왜? 네 엄마 다 죽어가니까 돈 냄새 맡고 왔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인간이 쇼핑백을 확 낚아챘습니다. 쇼핑백을 뒤집어 탈탈 털자 돈이 떨어졌죠. 와, 이것 보게. 어이, 미숙이, 돈 없다며? 돈 없다고 나 따돌리고 도망가더니 이거 뭐야? 이게 날 물로 봤나? 확시. 엄마는 아까보다 더 움츠러들었어요. 허리를 둥글게 말고 두 팔을 들어 올렸어요. 맞기 전에 하는 방어 자세였습니다.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우리 헤어지기로 했잖아요.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어쭈, 아들 앞이라고 이게 말을 막 던지네. 그리고 네가 톡 껴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알아? 엄마는 그 남자를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어이, 꺼져. 그 남자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솔직히 지 방울만한 게 목에 힘주고 센 척하는 게 가소로워 보였어요. 저는 무슨 오기인지 돈뭉치를 쇼핑백에 주워 담았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봉투 내려놔라. 저는 그놈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으로는 봉투를 마저 챙겼습니다. 야, 임마, 그거 놓고 가라고. 이거 내 돈이야. 그리고 왜 초면에 반말이야? 당신 다 알아? 제 기세에 그 남자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건 미숙이가 준 돈이지. 그거 내 돈이니까 놓고 가. 우리 엄마 돈이 왜 네 돈인데 둘이 못해? 결혼했어? 엄마, 이 사람 엄마 남편이야? 남편 아니야. 엄마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래? 당신 스토커야? 뭐 스토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내가 반말하지 말랬지. 한 번만 더 반말하면 가만 안 둔다. 저기요. 나 이 여자랑 사귀는 사이고 그거 내가 갖다 준 돈이니까 그 돈 놓고 가세요. 남자는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재호야. 그거 엄마가 일해서 번 내 돈이야. 순수한 내 돈. 들었죠, 아저씨? 근데 지금 아저씨가 주거 침입했어요. 셋셀 동안 안 나가면 신고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죠. 겸사겸사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했어요. 그동안 지속적인 전화와 협박 문자로 고소가 가능했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하다, 재호야. 이런 모습 보여서. 엄마는 그 남자를 피해 이 동네로 도망친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엄마한테 무척 잘해줬대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하라고 갖다 주고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고 난 후부터는 엄마에게서 돈을 뜯어갔다고 했죠. 전형적인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 자식 대학 등록금 내야 한다고 엄마 가게에서 번 돈을 가져갔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환심 사서 사귀고 난 후 엄마 등에 빨대 꽂고 빈대에 붙은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나온 돈으로 자기 본 가정 먹여 살리는 쓰레기였죠. 엄마 돈으로 본 마누라한테 생활비 갖다 주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요. 엄마는 그 남자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에 점점 노출되었고 나중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훈방 조치만 끝나서
살기 위해 재산 정리하고 도망친 거라고 했죠.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전 재산 다 뺏기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날 찾은 거예요? 흥신소까지 써서? 너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너한테 다 물려주고 갈 거야. 어차피 죽어가는 마당에 저런 인간한테 죽는 건 안 무섭지만 저런 인간한테 다 뺏길 거 생각하면 그것만큼은 죽어도 싫더라. 엄마한테는 너밖에 없어. 제 팔을 붙잡는 엄마를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 후로 저는 점점 살이 빠졌습니다. 아내와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저를 걱정했죠.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엄마와 너무 비교가 되었어요. 엄마는 툭하면 무섭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재호야, 엄마 혼자 너무 무서워. 혹시 지금 와줄 수 있어? 그 사람이 또 집에 왔었어. 엄마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내가 죽든 저 인간이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날 것 같다. 진절머리 나는 연락에 엄마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게 왜 정상 아닌 놈들만 만나고 다니는데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정상이 아닌가 보지. 엄마가 버럭했습니다. 나 같은 걸 누가 만나주겠어. 자기 남편 잡아먹고 술이나 파는 여자를 어떤 미친놈이 좋아해. 내가 너 왜 떠난 줄 알아? 내 기구한 팔자가 너한테까지 화를 미칠까봐 떠난 거야. 나 때문에 너까지 잘못될까봐. 사실 아빠는 엄마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친구들과 술을 드시고 계실 때 엄마가 집에 빨리 오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결국 아빠는 엄마의 닥달에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였죠. 엄마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느라 힘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의 변명이 핑계로 들렸습니다. 난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마. 대신 돈만 다 너 가져가. 그래야 나도 네 아빠 볼 면목이 있지. 저는 엄마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사고가 터졌어요.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고 그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어요.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알게 된 남자가 엄마를 해한 거였죠. 아내와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저를 보고 눈이 커지더니 눈물을 흘렸죠. 재호야, 네 덕분에 살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쾌차하세요. 아내가 병문안 선물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머무르지 않고 아내와 병원을 나왔어요. 사실 저는 엄마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 날 그 인간이 찾아왔어요. 엄마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부엌으로 향하던 순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엄마는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인간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순간에도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키를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엄마 집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엄마는 자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사실 거의 죽을 뻔하셨어요. 그 남자는 살인 미수가 인정되어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놈이 이미 사기, 폭력, 전과, 시범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엄마는 그 후로 불안감이 해소되었는지 얼굴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엄마, 이제 남자 그만 만나. 내가 볼 때 엄마는 남자 복 진짜 없어.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은 엄마는 그 후로 3개월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말해준 시한부 인생보다 더 오래 사신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제 자식들에게 많이 누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모두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엄마의 뜻이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